기원전 586년 바빌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불태웠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고 한 민족이 통째로 끌려갔습니다. 1592년 일본의 20만 대군이 한반도를 짓밟았습니다. 궁궐이 불탔고 도성이 함락되었고 왕은 도망쳤습니다. 두 나라 모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불타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궁궐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종이로 된 책을 수레에 싣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목숨 걸고 지킨 것은 글자였습니다. 성경. 50억 부 이상 인쇄되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기록. 조선왕조실록. 472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쓰인 6,400만 자의 왕조 기록. 유네스코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단일 왕조의 역사를 이토록 방대하고 정밀하게 기록한 사례는 세계에 유례가 없었다. 세계 최강의 제국들이 남긴 궁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흙 속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록은 살아남았습니다. 전쟁도 불도 시간도 이 기록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왜 이 두 민족은 칼이 아니라 붓을 선택했던 걸까요? 그 답을 찾아 나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고문서학자 토마스 브레너. 평생을 고대 기록의 보존과 전승을 연구해온 그가 성경과 조선왕조실록 사이에서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 그리고 그가 마주한 기록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한국인들의 태도.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기록으로 살아남은 두 민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브레너라고 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태어나 평생을 고대 문서의 보존과 전승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제 직업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낡은 종이와 양피지 속에서 인류의 기억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고문서학을 가르치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사실 우연이었습니다. 몇 해 전 세계기록유산 관련 학술 대회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472년간 빠짐없이 기록된 왕조의 역사. 왕이 바뀌어도 전쟁이 나도 나라가 뒤흔들려도 멈추지 않은 기록.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유럽에서 그런 기록을 남긴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발표를 듣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회문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문서란 1947년 이스라엘 사해 근처의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히브리어 두루마리들입니다. 약 2000년 전에 필사된 이 문서들은 성경 본문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이라는 기록은 단순히 종교적 경전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한 민족이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남긴 기억의 보관소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들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 종속되었고 바빌론에 끌려갔고 아시리아에 짓밟혔고 로마에 의해 나라를 잃었습니다. 세계사의 무대에서 이 민족은 언제나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배했던 제국들, 이집트도 바빌론도 아시리아도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 거대한 궁전과 군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민족의 기록은 남았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남긴 기록은 돌에 새겨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뿐이지만 성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강대국의 기록은 죽은 유물이 되었는데 약소국의 기록은 살아있는 문서가 되었을까요? 그 차이는 기록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 파라오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바빌론의 점토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많은 적을 무찔렀는지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기록이 권력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랐습니다. 성경에는 영웅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성경은 그의 간음과 살인 교사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분노와 실수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말년의 타락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권력을 미화하지 않는 기록, 실패마저 남기는 기록. 이것은 권력자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필사자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소페르라고 불리는 이들은 성경 본문을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 두루마리 전체를 폐기해야 했습니다. 글자 수를 세고 가운데 글자를 확인하고 행의 수를 맞추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수천 년간 이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사회문서를 연구하며 가장 감탄한 것은 2000년 전 필사본과 중세 필사본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글자 하나 바뀌지 않도록 지켜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글자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한 글자가 바뀌면 세상의 의미가 바뀐다고 믿었던 겁니다. 저는 이 필사 전통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억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성전마저 무너진 민족이 유일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기록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어도 기록이 있으면 민족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없으면 아무리 강대했던 제국도 잊힙니다. 히브리 민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칼 대신 펜을 들었고 궁전 대신 두루마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날 학술대회에서 조선왕 조실록 발표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히브리 민족과 똑같은 선택을 한 나라가 있었다고.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고. 그래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조선왕 조실록의 원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규장각의 복도를 걸으며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문서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원본을 만난다는 것은 천문학자가 맨눈으로 별을 보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사진이나 디지털 파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연구원의 안내를 받아 실록 열람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이 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472년의 시간이 종이와 먹 위에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맡은 한국인 연구원이 저에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관이라는 관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가 공식 기록관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관들은 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조회 때도 신하와의 회의 때도 심지어 왕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대화까지도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기록을 왕 자신조차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왕이 자기 기록을 못 본다고요? 유럽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왕들은 자신의 업적을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검열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고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을 남긴 수도원들을 해산시켰고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궁정역사가에게 자신을 태양에 비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록은 권력자의 것이었고 권력자의 뜻대로 쓰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정반대였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태종은 조선의 세 번째 왕으로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기록이 어떻게 남을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종은 사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말을 다 적느냐고. 사관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적습니다. 태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좋은 것만 적느냐,
나쁜 것도 적느냐고. 사관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도 적고 나쁜 일도 적습니다. 태종은 그 말을 듣고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록을 빼앗거나 사관을 처벌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또다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록을 빼앗은 왕, 기록을 두려워한 왕, 그 오명이 영원히 남을 것을 태종도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조가 정말 경이롭다고 느꼈습니다. 기록이 권력 위에 있는 시스템, 왕이라 할지라도 기록 앞에서는 한 사람의 피평가자가 되는 구조. 이것은 단순한 역사 편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였습니다. 유럽에서도 의회나 법원이 왕권을 견제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프랑스의 삼부회.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귀족과 왕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나온 것이지 기록 자체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달랐습니다. 조선에서는 붓이 칼보다 강했습니다. 사관의 붓끝 하나가 왕의 행동을 제어했습니다. 왕이 사냥을 가면 기록되고 술을 마시면 기록되고 신하에게 화를 내면 기록되었습니다. 왕은 늘 보이지 않는 눈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왕의 실수와 치욕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연산군의 폭정, 광해군의 실정, 임금이 신하 앞에서 울었던 순간까지 조선은 자신들의 부끄러움마저 기록했습니다. 기록에 부끄러움이 남는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한국인 연구원이 저에게 해준 이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성경을 떠올렸습니다. 성경도 영웅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 솔로몬의 타락,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배신과 불순종. 성경은 자기 민족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가장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두 기록 사이에는 3,000km가 넘는 거리와 수천 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대하는 태도는 놀랍도록 같았습니다. 기록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두 기록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규장각을 나서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472년을 지속한 것은 강한 군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거울이 바로 실록이었습니다. 규장각을 방문한 이후 저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그렇게까지 기록에 집착했을까? 기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이도 먹도 시간도 인력도 필요합니다. 472년간 매일 기록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국가적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성경의 기록 전통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에 관한 명령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에든 길을 걸을 때에든 누웠을 때에든 일어났을 때에든 이야기하라. 그리고 이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두 세대가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을.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40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순간, 이 모든 경험은 직접 겪은 세대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시간 밖으로 꺼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선의 실록 정신과 정확히 같은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기록 문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역사를 남기려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기록은 책임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사관은 왕의 모든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왕이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신하가 어떤 의견을 올렸고
왕이 그것을 수용했는지 거부했는지 모든 것이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곧 누구도 자신의 결정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이것은 일종의 책임 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보 기록을 공개하고 회의록을 남기고 공직자의 발언을 보존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것을 600년 전에 이미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유럽의 학자로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둘째, 기록은 다음 세대의 거울이었습니다. 조선의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선왕의 실록을 편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왕의 치세를 정리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것.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배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순서대로 기록하면서 각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후대의 왕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너도 이렇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너의 행적도 기록될 것이라고, 기록이 거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기록이 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매 세대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록은 시행착오의 비용을 줄여주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습니다. 셋째, 이 두 기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쓰였습니다. 이 점이 저를 가장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성경의 필사자들은 자신이 쓴 두루마리를 자기가 읽으려고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1000년 뒤에 후손이 읽을 것을 알고 쓴 것입니다. 조선의 사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기록한 실록을 자신은 평생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왕도 못 보는 기록을 사관 자신이 볼 수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를 위해 기록한 것일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내가 쓰는 이 글을 100년 뒤 누군가가 읽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기록을 통해 오늘을 판단할 것이다. 이 의식이 조선 사관들의 붓끝에 있었고 성경 필사자들의 양피지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와 제 연구실에서 오랫동안 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대인들은 기록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찍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회의록을 남기지만 그것을 다시 읽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조선과 히브리의 기록 문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록은 과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으면 같은 비극이 반복된다고. 기록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유산이라고. 저는 이제 이 두 기록이 단순히 닮은 것이 아니라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이라는 철학. 이 믿음이 3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600년 전 한반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의 가치를 진정으로 증명하는 순간은 평화로운 시절이 아닙니다. 기록의 진짜 가치는 전쟁과 파괴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질 때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도망치느냐? 그것이 그 민족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성경과 조선왕 조실록의 생존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기록 모두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생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성경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히브리 민족은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말하는 바빌론 유수입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땅을 잃은 민족. 일반적으로 이런 민족은 역사에서 소멸합니다. 아시리아에 끌려간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에 끌려간 유다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경전을 필사하고 읽고 가르쳤습니다. 학자들은 바빌론 유수 기간이 오히려 성경 편찬의 결정적 시기였다고 봅니다. 나라를 잃은 상실감이 기록을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성경은 수많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기원전 167년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교를 탄압하며 성경 두루마리를 소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을 소지한 자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동굴 속에, 항아리 안에, 벽틈 사이에 두루마리를 숨겼습니다. 1947년에 발견된 사회문서가 바로 그렇게 숨겨진 기록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303년에 기독교 대박해를 시작하며 모든 성경을 수거해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성경이 불탔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필사본을 숨겼습니다. 동굴 속에서, 지하 카타콤에서, 사막의 수도원에서 성경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조선왕 조실록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조선실록의 생존사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기록의 역사보다 극적이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일본군이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조선은 4곳의 실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이 4곳의 사고에 동일한 실록이 한 부씩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서울은 순식간에 함락되었고 춘추관의 실록은 불탔습니다. 충주와 성주의 실록도 전화 속에서 소실되었습니다. 내부의 실록 중 3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만약 전주의 실록마저 불탔다면 조선 건국 이래 200년의 기록이 영원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주 사고의 실록을 지킨 것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안희와 손옥록이라는 2명의 선비였습니다. 이들은 일본군이 전주로 진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실록을 수레에 싣고 내장산 깊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비가 오면 자신의 옷으로 실록을 덮었고 적이 가까이 오면 더 깊은 산속으로 이동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이 기록은 남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군대도 왕명도 아닌 오직 기록을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로 이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금은 보화를 챙겨 도망친 것이 아니라 종이로 된 기록을 들고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 이것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본질이었습니다. 전주 사고의 실록은 이후 해인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은 이 남은 한 부를 기초로 실록을 다시 필사하여 5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한꺼번에 소실되지 않도록 전국 각지의 깊은 산속에 사고를 분산 배치했습니다. 오대산, 태백산, 적상산, 정족산, 접근이 어려운 산 정상 부근에 실록을 보관한 것입니다. 이 분산 보관 전략은 오늘날로 치면 클라우드 백업의 원리와 같습니다. 한 곳이 파괴되어도 다른 곳에서 복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600년 전에 이미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자호란 때에도 일제강점기에도 실록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약탈하고 훼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록은 살아남았습니다. 전쟁과 식민 지배를 거치고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실록은 끝내 보존되었습니다. 성경과 실록, 이 2 기록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2 기록 모두 가장 강력한 무기인 불과 칼 앞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성벽도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무기가 아닌 기록이 전쟁보다 오래 살아남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 가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세계의 위대한 문명들이 후대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유산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남겼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기원전 2560년경에 지어졌고 4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높이 146m, 약 230만 개의 석회암 블록으로 쌓은 이 건축물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단일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피라미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라오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는지 그것뿐입니다. 피라미드는 권력의 증거이지 지혜의 유산은 아닙니다. 로마는 콜로세움을 남겼습니다.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 그곳에서 검투사들이 피를 흘렸고 맹수들이 포효했습니다. 로마의 공학 기술은 분명 놀랍습니다. 그러나 콜로세움이 후대에 전해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락을 위해 생명을 소비한 문명의 잔혹함입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8,000개의 병마용을 묻었습니다. 죽어서까지 군대를 거느리겠다는 집착. 이건 역시 권력에 대한 욕망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조선의 궁궐은 화려하지만 베르사유 궁전에 비하면 소박합니다. 조선의 군대는 강했지만 몽골이나 로마의 군사력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조선은 거대한 건축물이나 압도적인 무력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남긴 것은 기록이었습니다. 472년간의 실록, 그리고 그 실록을 보완하는 승정원 일기, 일성록, 비변사 등록. 조선은 왕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날씨, 천문현상, 물가, 전염병의 확산까지 기록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총 3,243책으로 단일 기관의 일기로는 세계 최대 분량입니다. 이건 역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돌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글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고대 히브리 왕국의 건축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은 수차례 정복당하며 재건과 파괴를 반복했습니다. 물리적 유산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남았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은 2000년간 나라 없이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동일한 경전을 읽고 동일한 율법을 지키고 동일한 언어로 기도한 것은 성경이라는 기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건물은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사라지면 그 민족의 영혼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유럽의 학자로서 유럽 문명이 물질적 유산에 얼마나 집착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성당, 성곽, 궁전. 유럽의 역사는 돌과 철로 쌓아 올린 역사입니다. 물론 유럽에도 위대한 기록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 로마의 타키투스. 그러나 이들의 기록은 개인의 저술이었지 국가가 조직적으로 수백 년간 지속한 기록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달랐습니다. 조선에서 기록은 개인의 취미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였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전쟁이 나도 기근이 들어도 기록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의지이자 민족 차원의 결단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존심을 영토의 크기로 측정합니다. 어떤 나라는 군사력으로, 어떤 나라는 경제력으로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러나 조선은 기록의 정확성과 연속성으로 자존심을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경전의 보존과 전승으로 정체성을 지킨 민족이었습니다. 이 두 문화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질은 사라지지만 이야기는 남는다는 것. 금은 보화는 도둑맞을 수 있지만 기억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물질 대신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고서점에서 오래된 한국 속담을 발견했습니다. 1000냥짜리 빚은 갚아도 말 한마디 빚은 못 갚는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말과 글의 무게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문화. 그것이 조선을 472년간 지탱한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관광객을 부릅니다. 콜로세움은 사진을 찍게 합니다. 그러나 조선왕 조실록은 연구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독자를 부릅니다. 돌은 구경거리가 되지만 기록은 대화의 상대가 됩니다. 저는 이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이델베르크의 제 연구실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하며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조선왕조실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조선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과정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실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어떻게 싸웠는지 아는 이유도 그 전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과학자 장영실이 어떤 발명을 했는지,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어떤 논쟁을 벌였는지, 선조가 임진왜란 때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단 하나, 누군가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이순신은 전설 속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종은 이름만 전해지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윤곽만 남은 흐릿한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동남아시아의 크메르 제국은 앙코르와트라는 거대한 사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제국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석조 건축은 남았지만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의 이름은 비문에서 일부 확인되지만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펼쳤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는 대부분 추측에 의존합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왕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리 제국의 만사무사 왕은 14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메카로 향하는 순례길에서 금을 너무 많이 뿌려 지나간 도시들의 금값이 폭락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리 제국의 내부 역사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구전 전통은 있었지만 체계적인 문자 기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는 전설이 됩니다. 전설은 시간이 지나면 신화가 되고 신화는 결국 사실과 분리됩니다. 기록만이 역사를 역사로 남게 합니다. 성경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대 근동 문명에 대해 아는 상당 부분은 성경 덕분입니다. 물론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라 종교 경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지명, 인물, 사건들은 고고학적 발굴과 놀라운 수준으로 일치합니다. 히스기야의 수로, 실로암 비문, 다윗 왕가의 존재를 언급한 텔단 비석. 이 모든 고고학적 증거들은 성경에 기록이 있었기에 발굴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록은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기록이 있으면 수천 년 전 사람과 오늘의 사람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바로 어제 일어난 일조차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저는 조선왕조실록을 연구하면서 이 기록이 가진 또 하나의 놀라운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실록에는 정치와 외교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에 대한 기록이 방대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일식과 월식의 날짜, 해성의 출현, 지진의 발생, 가뭄과 홍수의 주기, 전염병의 확산 경로, 이런 기록들이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후학자들은 조선왕조실록의 기상 기록을 분석하여 과거 500년간의 한반도 기후 변화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실록에 기록된 일식 데이터를 통해 고대 천문 현상을 검증합니다. 472년간의 연속적인 기상 데이터를 보유한 나라가 세계에 또 있습니까?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체계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것은 17세기 이후 온도계와 기압계가 발명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그보다 200년 앞서 비록 기기 없이 유관 관측이었지만 하늘과 땅의 변화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록이 남긴 힘입니다. 당시 사관들이 일식을 기록할 때 그것이 500년 뒤 기후 연구에 쓰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기록자의 의도를 넘어서 작동합니다. 오늘 남긴 기록이 내일 어떤 가치를 가질지는 기록하는 순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위생 규정들, 격리와 손 씻기, 오염된 물체의 처리 방법 같은 내용은 수천 년간 단순한 종교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세균학이 발전하면서
이 고대 규정들이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 원리와 부합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록자는 세균의 존재를 몰랐지만 기록은 결국 과학과 만났습니다. 기록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기록은 기록자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록이 많은 민족일수록 미래에 꺼낼 수 있는 자산이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조선을 아는 이유, 오늘 우리가 고대 히브리 문화를 아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기록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실입니다. 그 실이 끊어지면 민족의 기억은 흩어지고 그 실이 이어지면 천년 전의 조상과 오늘의 후손이 하나로 묶입니다. 조선과 히브리, 이 두 민족은 그 실을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선은 멸망했습니다. 1910년 일본에 의해 국권을 빼앗겼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기록 정신도 함께 사라진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의 기록 정신은 형태를 바꾸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한글입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록의 민주화였습니다. 한문을 모르는 백성도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세종은 실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글로 펴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고. 기록의 나라 조선에서 기록할 수 없는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세종에게 견딜 수 없는 모순이었을 것입니다. 한글은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기록의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 것. 이것이 한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 정신은 일제강점기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한국인의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기록의 말살이었습니다. 민족의 기억을 지우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저항했습니다. 조선어학회의 학자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사전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민족을 지키려는 싸움이었습니다. 말이 사라지면 민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을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은 조선어학회 사건의 정신을 요약합니다. 총이 아니라 사전으로 싸운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조선 사관의 후예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성경의 역사와 놀라운 평행선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어도 한때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2000년간 이 민족은 나라 없이 살았고 일상 언어로서의 히브리어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어는 오직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만 사용되는 죽은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라는 한 사람이 히브리어를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2000년간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은 언어를 되살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벤 예후다는 평생을 바쳐 히브리어 사전을 만들었고 자신의 아들을 2000년 만에 처음으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이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언어가 부활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경이라는 기록이 2000년간 히브리어를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와 히브리어, 이 두 언어는 모두 소멸 위기를 겪었고 모두 기록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조선어학회가 만든 사전이 한글을 지켰고 성경이라는 기록이 히브리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대 한국에서 또 하나의 기록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디지털 기록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일찍이 디지털화되어 누구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 일성록, 각종 고문서들이 모두 전산화되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노트북으로 조선왕 조실록의 원문을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손에 꼽습니다. 한국의 IT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저는 이 기록 정신의 연장선에서 이해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능력,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472년간 매일 기록을 남긴 나라의 후손들이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통신 기술, 인터넷 인프라,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에 대한 깊은 문화적 감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의 사관이 붓으로 임금의 말을 기록하던 그 정신이 오늘날 한국의 엔지니어가 반도체 칩의 데이터를 새기는 기술로 이어진 것입니다. 매체는 종이에서 실리콘으로 바뀌었지만 기록하려는 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의 DNA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조선에서 현대 한국으로, 고대 히브리에서 현대 이스라엘로, 기록을 중시하는 민족은 시대가 바뀌어도 그 정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저의 연구는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을 쓰기 전에 저는 한 번 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이 보관되었던 오대산 사고의 터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 넘게 달린 뒤 다시 산길을 한참 올라야 했습니다. 길은 좁았고 숲은 빽빽했습니다. 왜 이런 곳에 실록을 보관했을까? 라는 의문은 그 길을 걷는 순간 저절로 풀렸습니다. 적이 이 깊은 산까지 쳐들어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오래된 석축과 터만 남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가 품고 있던 기록은 살아남아 지금도 읽히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계의 기록과 권력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마케도니아 제국, 20대의 나이에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정복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그러나 그가 죽자 제국은 순식간에 분열되었고 그의 이름은 역사 교과서에만 남았습니다.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의 제국. 그러나 몽골 제국 역시 수세대 만에 조각났고 오늘날 몽골은 소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제국들은 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칼로 세운 것은 칼로 무너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도 녹슬고 가장 견고한 성벽도 허물어지고 가장 위대한 정복자도 죽습니다.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을 보십시오. 조선은 세계를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대양을 횡단하는 함대를 보낸 적도 없고 다른 나라의 수도를 점령한 적도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조선은 언제나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남긴 실록은 알렉산드로스의 정복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칭기즈칸의 제국보다 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더 극적입니다. 이 민족은 기원 후 70년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까지 무려 1878년간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 없이 존속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기록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칼은 한 세대를 지배하지만 기록은 영혼을 지배합니다. 세계의 학자들은 한국의 기록 문화에 놀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한 한국의 기록물은 조선왕 조실록만이 아닙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직지심체요절, 승정원 일기, 난중일기, 동의보감, 새마을운동 기록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까지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수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놀란 사실입니다. 국토가 작고 자원이 부족하고 수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록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한국만이 해낸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대국은 무력으로 세상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록으로 세상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듯 무력으로 남긴 이름은 사라지고 기록으로 남긴 이름은 영원합니다. 칼은 녹슬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칼도 칭기즈칸의 칼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도 녹슬어 사라졌습니다. 궁궐은 불탔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도 로마의 신전도 경복궁도 불탔습니다. 권력은 무너졌습니다.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철칙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남았습니다. 수천 년 전 양피지에 적힌 히브리어가 오늘도 읽히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한지에 적힌 한문이 오늘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칼은 녹슬었지만 글자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남은 민족은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2000년간 나라 없이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한국인은 36년의 식민 지배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그들의 뿌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대산에서 내려오며 확신했습니다. 역사에서 진정으로 승리한 것은 가장 강한 군대가 아니라 가장 정직한 기록이었다는 것을. 저는 독일로 돌아온 뒤 제 연구실 벽에 2장의 사진을 나란히 걸어두었습니다. 하나는 사해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두루마리의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왕 조실록의 한 페이지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두 기록은 서로 다른 문자로 쓰여 있고 서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졌고 서로 다른 대륙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두 사진을 나란히 걸어둔 이유는 이 기록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해야 한다는 믿음,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두려움, 그리고 기록이 남으면 민족은 살아남는다는 확신. 저는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이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이고 드라마와 음악으로 세계를 사로잡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합니다. 한국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기술도 문화 콘텐츠도 아닙니다. 한국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기록하려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이미 있었습니다. 사관이 왕의 치부를 기록할 때 이미 있었습니다. 안희와 손흥록이 실록을 안고 산으로 올라갈 때 이미 있었습니다.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감옥에서도 사전 원고를 지킬 때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한국의 시니어 세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세운 세대입니다. 맨손으로 경제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세계가 놀라는 나라를 만든 세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이룬 이 모든 것이 제대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은 전쟁의 기억, 배고픔을 견딘 이야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노동의 세월,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수없이 많은 날들. 이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알 수 없습니다. 조선의 사관들은 알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성경의 필사자들도 알았습니다. 기억은 기록 속에서만 영원하다는 것을. 저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의 풍습도 아직 많이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한국인들은 그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을, 사건을 잊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을, 실수를 감추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록을 남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나라는 기록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오래된 기록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의 기록 정신 앞에서 깊은 존경을 느낍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성경과 조선왕 조실록, 이 두 기록은 3000km의 거리와 수천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하나의 목소리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하라. 잊지 마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남겨라. 칼은 녹슬었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권력은 무너졌지만 기록은 살아 있습니다. 궁궐은 불탔지만 실록은 여전히 읽히고 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성경은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록이 남은 민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록의 민족의 후손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후손에게 꼭 남기고 싶은 기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 여러분이 겪은 시대의 이야기,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기록은 남길 때 비로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록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힘이 될 것입니다. 감동 소식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